네, 미국의 12월 근원 CPI와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좀 더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근원 물가 둔화인데요. 좀 단순한 숫자 개선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추세 변화로 봐야 될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일단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는 이유가 연준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두 가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고용, 그 다음에 물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 카드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고용 지표들을 쭉 봐왔죠. 졸트도 있었고, 뭐 ADP에서 나오는 민간 고용 지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그 지표도 있었습니다. 근데 실업률은 조금 떨어졌는데, 네. 뭐 졸트에서는 뭐 기업이 자신감이 없어서 구인 공고도 덜 내고 자발적 퇴사자도 없고 회사에 그냥 붙어 있으려는 사람 많고 이랬죠. 그 다음에 비농업 취업자 수 같은 경우에는 화끈하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실업률만 조금 떨어진 건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중요한 물가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고용 시장은 그렇게 뭐 실업률 빼고는 근데 우리가 실업률도 그때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실업률도 액면으로는 낮아졌지만 그 노동시장 참가율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실업률이 빠진 거라 아예 취업에 대한 욕구를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많다. 그게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고용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비둘기파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물가를 딱 맞이했는데 어저께 이제 그 CPI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그 하회가 나왔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물가는 별로 또 오르지 않은 부분. 이렇게 하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계속 욕을 하겠죠. 봐라, 고용 시장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물가에 대한 부분은 안정됐다. 그러면 너네는 해야 될 일이 뭐겠니? 금리를 내려야 되지 않겠니? 계속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연준에서는 또 이거를 파봐야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고용시장 같은 경우가 계속 이렇게 정말로 안 좋아서 우리가 살려야만 해서 금리 인하를 화끈하게 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 어제 물가를 봤을 때 아직도 찜찜해서 함부로 내릴 수 없는지 이런 이제 판단의 어떤 그 기로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관점에서 연준 이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고용 지표들을 쫙 봤다. 네. 이제 어저께 나온 물가 지표들을 종합을 해서 그럼 나는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한번 뭐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물가를 본다. 이렇게 지금 보셔야겠죠. 그래서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우리가 헤드라인 CPI라고 보통 보도자료에 나온 그게 2.7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음식료, 에너지 이런 거는 변동성이 심하고 계절성이 또 강해요. 에너지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또 난방해야 돼서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름철에도 그렇고 그런 계절성 부분들. 그래서 음식료랑 에너지를 빼서 네. 코어 CPI라고 하죠. 뭐 근원이라고 하고 또 하고 코어 CPI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주거비까지 빼면 이제 슈퍼 코어 핵심이죠. 완전 핵심 CPI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안정적이고 변동성이 좀 적으면서 꾸준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슈퍼코어 CPI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 일단 액면으로 나온 거는 2.7이 나오고 예상치 하회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보통 2020년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2020년 코로나라는 커다란 어떤 변동성이 있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일반적인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으로 돌아갔느냐 안 돌아갔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거는 매년 일어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10년이나 20년 만에 갑자기 일어나는 천재지변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으로 돌아갔느냐가 중요한 거죠. 경제가 다시 그 전에 몸을 회복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지금 2.7이라는 수치는 2020년도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3월 달 이전의 수치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된다. 연준도 아마 이런 부분을 보면서 지금 예상치 하회는 나왔고 2.7이라는 것이 뭐 지금 저희 PC라고 하죠. 개인 소비 지출 2%를 목표로 연준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연율상으로는 2%대 2.7이니까 0.7로 접근을 했잖아요. 네. 하지만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또 살펴볼 슈퍼코어 CPI라든가 네. 코어 CPI가 완전히 잡혔다는 어떤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고용시장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망설이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거비를 이제 제외하면 슈퍼코어 CPI가 나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거비가 여전히 0.4% 올랐어요. 물가 부담의 핵심으로는 좀 남아있는 모습이지만 뭐 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도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0.4% 정도라고 하면 연준이 통화정책 판단을 하는데 좀 제약을 받을까요? 아니면 크게 부담은 없는 수준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네, 주거비랑 렌트비도 보겠습니다. 이게 통틀어서 주거비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매매를 한 거랑 빌린 사람, 우리도 그렇죠. 전세랑 월세로 사는 사람이 있고 매매를 하는 사람이 있겠죠. 어쨌든 간에 주거 쉘터, 우리가 쉘터라고 하죠. 쉼터인데 주거비, 임대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인데 202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꺾여서 확 내려왔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4% 미만에 있고요. 2%대 초과 4%대 미만. 그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이 주거비고 빨간색이 렌트비고 파란색이 주거비입니다. 네. 근데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는가 안 돌아갔는가.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긴 했는데 완전히 떨어지진 또 않았어요. 그래서 주거비랑 임대료가 여전히 지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료랑 에너지는 제외를 해줘서 코어 CPI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요 부분 주거비랑 임대료가 확 내려가지 않은 부분 여기서 이제 주거비랑 임대료를 만약에 요걸 또 제외해 준다고 하면은 핵심 코어 CPI가 나오는데 거기 CPI도 임금이라든가 노동 집약적 산업이 서비스업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주거비까지 더하면 꽤 부담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머리카락도 자르러 가야 되잖아요. 머리카락도 자르러 가야 되고 백화점도 가야 되고 여러분들 겨울이니까 스키장도 가서 스키장 서비스도 이용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내가 주거비에 대한 부담까지 있다. 이러면 이 아까 전에 헤드라인 CPI가 예상치 하회로 나왔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부담이 크죠. 이거를 누를 만한 임금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주어지느냐. 네. 근데 우리가 졸트에서부터 쫙 봤는데 그렇게 좋은 양질의 일자리도 충분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직도 부담스러운 주거비와 임대료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마 연준도 저런 걸 보고 주거비와 임대료에 대한 부담 저런 부분이 계속해서 물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요것을 지금 보고 있겠죠. 그래서 함부로 고용시장의 불안을 보고 금리 인하를 확 못하는. 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살아나서 예를 들어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2020년 코로나 이전에 고점에 딱 닿아 있는데 만약에 저기서 튕겨서 다시 올라가는 V자 반등의 그림이 나온다. 요것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숨이 죽을 때까지는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연준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반면에 또 궁금한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중고차 가격도 하락하면서 일부 물가는 또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진다면 좀 앞으로 어떤 업종이나 자산군을 눈여겨봐야 할지도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연준이 지금 망설이고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종양이 돋아났는데 의사한테 잘 치료를 받아가지고 아물었어요. 그리고 의사도 퇴원하라고 해서 퇴원을 했어요. 네. 근데 집에 왔는데 그 상처의 부위를 보니까 계속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저기서 종양이 뭔가 내 피부 안에서 돋아날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죠. 그게 왜 생겼냐면은 과거에 지금 굉장히 데자뷰인데 지금 너무나 유사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게 1883년부터 1985년도까지 아주 과거죠. 아주 과거에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 2018년부터 2032년까지 예상을 해놓은 2032년 아직 안 나왔고 2018년부터 2032년까지 그려놨죠. 그리고 이 초록색으로 그려진 거는 1883년부터 1985년도까지입니다. 근데 굉장히 유사한 흐름이 뭔가 마치 평행이론처럼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았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만약에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에 물가가 폭등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 때문에 물가를 지금
저희 물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섣불리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섣불리 저렇게 했다가 과거처럼 고점을 넘어서는 물가의 폭등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 때문이죠. 물론 물가가 폭등이 아니고 천천히 오르는 건 좋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자산 시장의 가격이란 것도 결국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업들이 결국에 소비자들한테 서비스라던가 제품을 팔아서 수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야죠.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판매 가격에 전가를 시켜서 마진을 많이 남겨 먹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의 상승, 기업 가치의 상승이라는 것이 결국 물가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금리랑도 함께하고요. 왜냐하면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는,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 주식시장의 상승도 나타나기 때문에 자산 가치의 상승 면에서는 좋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아까 자산 가치의 상승에서 소외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자산 가치의 상승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은 더욱더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산 가치의 상승에서 배제돼서 힘들지 않으려면 이 시장에 뛰어들거나 아니면 이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면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좋은 양질의 일자리,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연준의 판단은 지금 종양이 다시 돋아날 것만 같아서 아직도 관찰 중이다. 네. 왜냐하면 과거에 저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좀 연준이 결정적으로 확인할 지표가 뭘지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뭐가 있을지 좀 한두 가지 정도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연준은 일단 그 전에 아까 트라우마 얘기를 했는데 2020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확인이 돼야 금리 인하에 대한 비둘기파적인 면모를 다 갖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트럼프가 지금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강하게 할 여지도 상당히 강해요. 지금 트럼프라는 존재가 다른 변수보다 상수가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스티브 미일런 이사는 무조건적인 인하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변수가 미일런 이사 앞에 나온다고 한들 신경 안 쓰고 그냥 B컷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 다음에 지금 윌러 이사라던가 지금 뭐 저희 마찬가지 보우먼 이사도 마찬가지죠. 트럼프 쪽으로 완전 돌아섰기 때문에 매파적인 면모를 완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확인이 안 돼도 금리 인하를 부르짖겠는데 확실하게 만장일치가 나오려면은 그 경계심을 갖고 있는 매파적인 사람들은 저런 걸 볼 거예요. 근원 CPI, 아까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CPI 있죠. 네. 이게 지금 2.6 정도 나오거든요. 아까 헤드라인 CPI는 2.7 정도 나왔죠. 네. 이 2.6이라는 수치도 2020년 코로나 이전, 2020년 코로나 이전에는 2% 미만이었어요. 연준의 목표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거기를 도달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개인 소비 지출 PCE 2%가 연준의 목표잖아요. 연율로 2%가 확실히 2%에 딱 맞닿았던가 아니면 1.9까지 내려가는 거. 완전히 매파의 극단에 있는 사람은 그걸 확인하고 나서야 금리 인하 카드를 던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한테 어떻게 보면은 매수당했다고 하면 좀 심한데 트럼프 쪽으로 완전히 기우신 분들은 2% 연율 2%가 달성이 안 돼도 금리 인하를 2번 이상 던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이번 연도에. 근데 아직도 매파적인 그 스탠스를 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까지 합세를 하려면 아예 정말 연준 홈페이지에 있는 PC 연율 2%가 도달되거나 2%를 깨는 흐름이 나와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아예 물가 상승에 대한 위험이 없을 때 이 금리 인하 카드를 던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낙관은 조금 경계하는 신호로 보여지는 물가 지표였습니다. 앞으로도 연준 결정 영향 미칠 지표들까지 저희랑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